네, 두 번째 시간은 스탁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유지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CSJ 코리아가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을 해주겠다면서 수백만 원대 서비스 가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환불은 해주지 네.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요? 네, 공정위는 이 CSJ 코리아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약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또 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네, 공정위에서 일단 CSJ 코리아가 방문 판매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CSJ 코리아는 문자나 소셜미디어 등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자 전화권유 판매업자인데요. 이 전화권유 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선 두나콜 시스템에서 소비자들의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리 소비자들로부터 전화권유 판매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CSJ 코리아는 이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의 전화 권유 판매를 하면서도 이 두나콜 시스템에 소비자의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정위는 이 부분에서 이 방문 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 CSJ 코리아가 거짓 홍보를 하고 다녔다라는 점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CSJ 코리아는 금감원의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가는 12개월에 1,500만 원으로 알려졌지만 특별히 6개월에 250만 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의무 사용 기간 2달을 설정해서 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고요. 이 2달이 지난 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이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처럼 의무 사용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네, 일단 뭐 1,500만 원짜리를 250만 원으로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이 어쨌건 상당히 꽤 심각해 보이는데 그런데 검찰 고발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공정위는요, 이 CSJ 코리아의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 심의 전 소비자와 합의를 하고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이 고객 유치를 위해 투자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또 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거나 또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저도 뭐 투자 자문해주겠다, 종목 추천해주겠다 그런 문자 우리 종종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2021년에 발생했었던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서 지금 재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를 벌이는 거죠?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효과를 과장한 데에 따른 주가 조작 혐의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앞서 경찰은 2021년 9월 이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이광법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4명을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에는 주가 조작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번 재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에 주가 조작 혐의를 포함한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가 조작 혐의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상당히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태라서 상당히 그 반향이 컸었는데 당시 불가리스 사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4월 한 심포지엄에서 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남양유업과 한국의과연구원의 심포지엄에서요, 이 불가리스 제품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99%까지 사멸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의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날 불가리스가
주가가 전 마트에서 동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요, 이제 일부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남양유업의 주가가 8% 이상 급등했지만 이 얼마 안 가서 일부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1년 9월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시민단체 활빈당이 추가로 홍원식 회장을 이 식품포시법 위반과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경찰은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이 내려와서 다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금융권의 횡령 사건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김해와 진주 등에 있는 농협인데요. 직원들이 또 횡령을 했습니다. 김해 지역 농협의 횡령 사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판장 신축 업무를 맡은 한 직원이 공사비를 횡령한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요. 경남 김해의 부경 양돈 농협은 지난해 2,100억 원을 들여서 공판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쯤 이 과다 청구한 용역비와 인건비 3억 7천여만 원이 직원 개인의 계좌로 빼돌려졌다는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돈은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에 쓰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해당 직원이 혼자서 이 공사비 지급 건의와 비용 집행을 담당을 해서 이 공사비가 과다 청구된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3억 7천만 원 규모의 횡령이었고요. 진주의 지역 농협에서도 발생을 했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진주 서부농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직원이 고객 5명의 예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갔습니다. 인출한 돈의 금액은 9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고객 한 사람의 계좌에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7억 원까지 빼낸 겁니다. 이 지점 관리자가 전표를 확인하던 중에 이 수상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서 이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네. 고객의 계좌에서 네. 예, 무대뽀로 네, 그냥 예금을 정말, 빼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무대포 횡령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진주의 서부농협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상황인가요? 네, 일단 서부농협에서는요, 지난해 12월 말 직원의 횡령한 이 정황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뒤에 이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또 서부농협은 직원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5명에게 농협보험을 통해 전액을 변제를 해줬습니다. 이 서부농협 관계자는 이 중앙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이 공정하고 투명한 농협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주 서부농협은 해당 직원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고요. 또 농협중앙회는 이 지역 농협에 대해 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이 관리 감독상의 부실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지역의 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 최근 4년간 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은 45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농해수위 김신랑 의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33건 278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43건, 2020년에는 36건, 2021년에는 40건 등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죠. 무려 2,500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전말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장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을 설립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 2019년까지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 랜딩 인베스먼트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기초자산 P2P 대출채권인 QS 대출채권 펀드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였습니다. 이후 370명에게 1,348억 원의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펀드를 판매했고요. 2019년과 2020년 사이 이 펀드 환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4월 추산한 환매 중단 규모는 2,5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네, 피해자가 무려 370여 명이고 네. 피해 규모가 2,500억 네, 원입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일단 검찰은 이들이 2017년 8월 조서에피처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매수하면서 이 다이렉트 랜딩 인베스먼트의 환매 중단 위기를 일단은 해결해줬다고 봤습니다. 또 2018년 10월쯤 해당 대출채권의 대부분이 손실을 받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이 4천만 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1,215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네, 알고도 판매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132억 원 상당의 펀드를 또 판매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장 대표 등 이들은 2019년 3월 DLR의 대표인 브랜드 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돼 이 대표에서 사임을 하는 등 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음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132억 원 상당의 펀드를 추가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지난 6월 장 대표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기도 했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판매한 펀드에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산 부부와 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반 국민 투자자는 물론이고 정관계 아주 유명한 인사들까지 네, 피해를 본 그런 사건인데 검찰에서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를 네, 선고를 맞습니다. 받았어요. 이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일단 재판부는 이 장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수익 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지만 이 브랜든 로스와 공모해 대출 채권을 매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출 채권을 매입할 당시 이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자산 실사 보고서 등만으로는 이 장 대표 등이 이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브랜드 로스의 법법 행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했다며 이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또 이 신규 투자자 자금을 이전 투자자의 펀드 환매 자금으로 썼다는 돌려막기 의혹에 대해서 이 기초자산인 대출채권과 해당 펀드 만기가 불일치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이 원리금이 보장되어 있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 수익률 보장 등이 강조가 됐지만요. 이게 100% 보장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기 고의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한 5대 쟁점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검찰이 무리해서 기소를 네. 한 것이냐 네, 아니면은 맞습니다. 증거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냐 네. 앞으로 더 이제 사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검찰 쪽에서 장 대표에게 그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은 이 디스커버리 상태의 핵심 피의자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것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이 장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검찰과 법원의 2차전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짚어보죠.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던 우리은행의 손태승 회장이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다라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 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한 뒤 이 손 회장의 중징계 행정소송 여부와 관련해 향후 소비자 보호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소송 이야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금융기관이 수익을 내는 것만큼 소비자 보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이 사고를 낸 쪽이 소송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유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논의를 했다고 하던데 결론이 나왔을까요? 네,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4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 간담회를 열고 이 금융당국의 라인펀드 제재에 대한 소송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은 일부 증권사와 라인펀드 건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 생길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CEO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돼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 손태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DLF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에 대해서 취소된 원심을 확정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기도 했는데 네. 이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이사회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좀 오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손 회장의 입장에서 지난해 12월 15일 대법원에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펀드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사회에서도 이 손 회장의 행정소송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 이 DLF와 관련해 재판부가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은행이 마련했다면 이 CEO가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 라인펀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사회 내에서는 이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논의가 나왔지만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금융이사회는 이 본안 소송 등 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가졌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한 대로 손 회장이 DLF 그 소송에서 승소를 했었는데 이것만이 지금 이유가 될까 싶어요. 네. 이번에 이렇게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다른 이유가 또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손 회장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항 펀드인 DLF의 손실 사태 관련으로 이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이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일단은 부담은 덜었는데요. 이 라인펀드 불안전 판매 건으로 문책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임에는 걸림돌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사회는 다음 달 중으로 이 차기 회장에 대한 승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손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 25일까지라 이 지주 정관산 주주총회 소집 통질 30일 전까지 이것을 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회가 이 손 회장의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면 이와 함께 펀드 사태에 CEO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짓게 되면서 연임까지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DLF 사태와 같이 이 가처분 신청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또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지금 참 고민이 깊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금융당국에서는 그 손 회장의 중징계가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네. 보이고 있는 건데 김 위원장은 소송이 핵심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김 위원장이 이 사건의 핵심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김 위원장은 이 우류금융 사태의 핵심은 이를 계기로 어떻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좀 더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사고가 나왔을 때 이사회와 조직이 나서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는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발표하기 있느냐고 또 반문을 했는데요.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에도 이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CEO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금융위원장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치과용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해 초에 2천억 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을 일으켰었습니다. 이게 집단 소송이 지금 걸린 상태인데 소송이 제기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횡령 사건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6일 오스템 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이 횡령 사건 이후 주가 급락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 김모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원고 측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이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공시나 표시가 있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입은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 측은 1억 원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되거나 여러 사람이 대표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피해자의 범위는요. 지난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2021년 1월 3일부터 2022년 9월 5일까지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로 정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권리까지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이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B 시장의 주요 이슈들 유지희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